안녕하세요. 전 은혜도 모르는 인간을 완전히 뭉개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유독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쓰는 사연은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인간들에 대한 복수극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콩가루 집안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아빠는 시청 공무원이셨고 엄마도 외동딸인 절 곱게 길러주신 현모양처였거든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집구석에 안주할 게 하나도 없네. 나 밤마다 술 한잔하는 거 알면서 시장도 안 봐도 뭐 했어? 집구석에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옛날처럼 집에 애나 많으면 몰라. 꼴랑 딸 하나 키우면서 하는 일도 없고 말이야. 아빠 매일 저녁 술 없이는 잠도 못 들 정도로 술주정뱅이셨고 그 때문에 매일 엄마 부부싸움을 벌이셨답니다. 술만 취하면 어찌나 엄마를 못살게 구는지 어린 제가 봐도 아빤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빤 직장에서도 비리를 저질러 교도소 신세까지 지고 말았답니다. 소경아, 집에 네 엄마 있냐?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제깍제깍 대답 좀 해. 너도 나 교도소 갔다 왔다고 무시하냐? 어? 아빤 출소하고 난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예 엄마의 등골을 빼먹기 시작했어요. 엄만 생계를 책임지느라 시장에서 생선 장사라며 힘들게 절 키우셨습니다. 아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맨날 엄마가 일하는 시장까지 찾아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렸어요. 돈 줘. 돈 달라고 이 여편네야. 나 몰래 숨겨둔 거 다 알아. 진짜 험한 걸 보기 전에 안 내나? 없어. 없다고. 다 뒤져봐. 10원짜리 하나 나오나. 어제도 당신이 있는 돈 다 가져갔잖아. 진짜 굶어 죽는 걸 보려고 이래? 교도소에 다녀온 이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던 아빤 완전히 폐인이 되셨어요. 한 번은 제가 학교 끝나고 엄마가 일하는 시장에 갔더니 또 아빠가 와서 난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참을 수가 없어 아빠를 뒤로 밀쳐버렸습니다.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한 돈인데 그걸 맨날 뺏어가요? 아빠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냐고요. 아빠 때문에 친구들한테도 소문이 다 나서 내가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요? 나만 지나가면 쟤네 아빠가 비리 공무원이라고 다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뭐? 이놈의 자식이 애비한테 말버릇 좀 봐라. 아빤 급기야 크게 화를 내며 제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엄마도 폭발하고 말았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너 지금 감히 누굴 때려? 감히 내 딸을 때려? 둘이 아주 쌍으로 돌았냐? 그래, 오늘 어디 한번 푸닥거리 좀 제대로 해보자고. 저희 셋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에게 달려들었고 시장은 온통 난장판이 됐습니다. 옆가게 상인들과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절 어쩌지 못하고 구경하고 있었죠. 전 바닥을 뒹구는 엄마를 보호하며 아빠에게 매달렸어요. 엄마한테 그러지 마. 엄마 빨리 일어나요. 엄만 들어가요. 결국 그날은 아빠가 남은 돈 100원짜리 하나까지 다 긁어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엄마 전 산발이 된 머리라곤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아빠하고 이혼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엄만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자 엄마 미안하다며 그저 고개만 푹 숙이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소경아. 엄마가 진짜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아빠 없는 자식으로 사는 것보다 낫겠지 생각한 게 결국 이 꼴을 보이게 했구나. 차라리 우리 둘이 살자. 엄마한텐 우리 딸만 있으면 돼. 그때까지도 아빠에게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던 엄만 정말 냉정하게 마음을 먹고 아빠 이혼 도장을 찍으셨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 때 이혼하셨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살다 언젠가 한 번은 연락이 오기도 했는데 제가 칼차단을 하며 연락을 피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빠의 소식을 알지 못하지만 그냥 이대로 계속 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살았으면 합니다. 전 엄마를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공부하고 일해 대학을 졸업한 뒤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그러다 30 후반이 다 돼서야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죠. 남편은 냉동 설비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평생 밖으로만 돌던 아빠 밑에서 자란 전 다른 조건 하나도 보지 않고 오직 남편의 성실함과 가정적인 모습에 끌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 시누이가 있는 단란한 네 가족이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부는 안 계시고 시모와 시누이가 있더라고요. 그날 처음 뵙는 자리였는데도 어찌나 잘해주시는지 남편과 결혼하면 평생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기대마저 들더라고요. 어서 와라. 만나서 반갑다. 우리 새아가 얼굴이 듣던 대로 정말 곱고 참하구나. 우리 아들이 색시 한번 잘 골랐어. 우리 집에 아주 복덩이가 찾아온 것 같아. 반가워요, 새언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죠? 제가 얼른 커피 한 잔 내올게요. 앉아 계세요. 시모도 웃는 인상이 정말 선해 보였고 시누이도 손님 대접을 하겠다며 절 위해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한참 대화를 나누고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슬슬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도 시부가 오지 않아 전 남편과 따로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은 많이 바쁘셔? 오늘 오빠네 오면 아버님도 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오시네. 그러자 남편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제게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그게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미처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속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망설이느라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 사실 우리 아버지 말이야. 오래전에 교도소에도 3번이나 다녀오셨을 정도로 유명한 건달이셨어. 그나마 있던 집안 재산도 다 거덜내고 온 식구들이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지. 합의금으로 물어준 돈만 해도 아마 집 한 채는 샀을 거야. 사진으로 봤을 땐 시부가 얼굴도 순하게 생기고 좋은 사람 같았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완전 딴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실제 그 뒤로 시부를 만났을 때 느꼈는데 시부는 정말이지 독특한 분이셨답니다. 나 왔다. 다들 집안에 가장이 왔는데 마중도 안 나고 뭐 하는 거야? 일단 시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었는데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시면 온 가족이 현관으로 뛰어나가 시부에게 다녀오셨냐며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셔서 시모가 옆에 붙어 시부의 온갖 수발을 다 들고 계셨고요. 네가 바로 우리 진우하고 결혼한 아가씨인가 보구나. 난 며느리한테 바라는 게 별로 없다. 그저 시부모 잘 모시고 남편 잘 보필하면 그만이다. 그러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나면 좋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지? 시부는 그러면서도 그 순간에도 시모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전 그때 시모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을지 상상해 가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 저희 엄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시모에게 더 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시댁은 반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리 여유 있는 집이 아니라 시모가 굉장히 절약하며 사셨어요. 전 그런 시모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랑 미용실 가실래요? 어머님 파마하신 지 오래됐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제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쫙 변신시켜 드릴게요. 아유, 세아가 나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저번에도 내 생일이라고 화장품까지 좋은 걸 줘놓군. 내가 아주 우리 며느리 때문에 때깔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는다 요즘.
전 시모의 길을 살려드리고 싶어 미용실도 모셔가고 좋은 화장품도 사다 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모가 병원 갈 돈도 아까워하시기에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죠. 어머님, 다른 건 몰라도 아프신 건 참으시면 안 돼요. 그게 나중에 큰 병 되면 더 고생하시잖아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면 저한테라도 말씀해 주세요. 가끔 월급날 시모를 모시고 피부 마사지를 받으러 간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신우이도 온갖 애교를 부리며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새언니,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솔직히 피부는 엄마보다 제가 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사지 받을래요. 전 외동으로 자라 형제가 있는 기분을 몰랐는데 애교 많고 살가운 신우를 보니 동생이 있다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우이까지 챙겼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신우이가 정말 못난이 중에 못난이였기 때문입니다. 키도 154 정도이고 식탐이 있는 편이라 체구도 컸거든요. 저도 얼굴 가지고 이런 평가를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했겠어요. 새언니, 언니가 보기에도 제가 그렇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남자도 못 만나고 이러고 사는 걸까요? 저도 시집 가고 싶은데. 아, 아가씨도 충분히 매력 있어요. 아가씨 매력을 못 알아보는 남자들이 눈이 삔 거죠. 신우이도 얼굴에 불만이 많은지 맨날 거울을 보며 한탄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뭐라 할 수가 없어 저도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야 했죠. 그러면 새언니,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돼요? 진짜 제 평생 소원인데. 소원이요? 뭔데요? 저 이번 생일에 쌍꺼풀 수술 해주면 안 돼요? 앞만 봐도 저 눈이 너무 처져서 더 못생겨 보이는 것 같아서요. 요즘 스타일로 라인 굵게 쌍꺼풀 수술하면 어떨까 싶은데. 전 당당하게 성형수술을 시켜달라는 신우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론 제가 새언니니까 우리 신우이도 남들처럼 남자친구도 사귀고 데이트도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성형수술을 시켜주었답니다. 그래도 그 뒤로도 시모와 신우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네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힘들까봐 걱정이 많으셨어요. 아이 키울 때 시모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그래도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건 바로 저희 친정엄마였거든요. 소경아, 산모 몸은 아이 가졌을 때보다 아이 낳고 난 뒤에 더 상하는 법이야. 그니까 넌 뭐 할 생각하지 말고 엄마나 임서방한테 다 시켜. 알았지? 안 그래도 임서방이 옆에서 엄청 도와주고 있어요. 좀 있으면 퇴근하고 올 텐데 임서방 얼굴 보고 가세요. 그래야지. 우리 예쁜 사위 얼굴 안 보고 가면 서운해서 안 되지. 제가 시댁에서 사랑받는 것처럼 저희 남편도 엄마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남편도 저희 엄마에게 참 다정한 사위였고요. 장모님, 혼자 계시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올겨울에 날도 춥다는데 한동안 저희 집에 와 계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랑 장모님 좋아하시는 식당도 가고 여행도 다녀오면 좋잖아요. 남편은 엄마를 자주 저희 집으로 모셔와 식사도 챙겨드렸고 혼자 계시며 우울해하시진 않을지 늘 살폈습니다. 엄만 그게 혹시라도 저희에게 짐이 될까봐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아챈 남편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종종 엄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혹시 집에 고장난 곳은 없는지, 혼자 지내시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피며 말없이 챙기면서요. 그렇게 전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 역할을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던 남편이 개인 사업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나도 이 분야에서 제법 오래 일했잖아. 그래서 더는 남 밑에서 일하는 거 말고 내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 나 냉동 설비라면 정말 자신 있거든. 근데 딱 하나 고민인 게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하네.
나도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전문성 있는지 알지. 정 그러면 우리 대출이라도 알아보자. 찾아보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만 해도 저도 남편을 믿었기에 어떻게든 남편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는 처지에 몇 억이나 되는 사업 자금을 당장 마련하기엔 조금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 눈에도 제가 걱정이 많아 보였나 봐요. 딸, 너 혹시 무슨 고민 있니?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이네. 혹시 임서방 직장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어? 그게 엄마 사실 지역 아빠가요. 오랫동안 냉동 설비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 나와서 개인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네요. 지역 아빠가 뭐든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나도 좀 밀어주고 싶은데 문제는 돈이죠 뭐. 그래서 저희 대출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전 별뜻 없이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엄마도 잠깐 심각해지시더니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서방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는데? 글쎄요.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필요한가 봐요. 그게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요. 그러면 그 돈 내가 도와주마. 너도 지금 애들 둘이나 키우느라 바쁘고 언제 다시 직장을 구할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대출부터 받으면 어쩌려 그래. 지금도 집 때문에 대출금 나가고 있잖아. 임서방이 성실하게 일하는 거 나도 잘 아니까 이번엔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게도 엄만 선뜻 사업 자금을 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전 감히 그 돈을 받아도 되나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엄마가 먼저 호탕하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전 곧장 남편을 불렀죠. 남편도 하던 일을 내려놓고 바로 처가로 달려왔어요. 장모님, 제가 이 사람한테 대략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말 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장모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임서방, 아이 숨 좀 돌리고 천천히 말하게. 내가 확실히 해두는데 그냥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야. 2억을 빌려주는 대신 조건이 있네. 예전부터 자식들한테 함부로 돈 빌려줬다가 서로 의상하는 경우를 숱하게 봤거든. 임서방이나 내 딸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지. 그러니 내가 차용증은 확실히 받아둬야겠네. 남편은 그때 이미 사업할 꿈에 부풀어 엄마가 하시는 말씀 뭐든 다 좋다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당연하죠, 장모님. 제가 이자까지 제대로 쳐서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어디 이자뿐이겠어요? 제가 장모님 꼭 호강시켜드릴게요. 장모님이 평생 모아오신 노후자금인데 제가 허투루 쓸 수는 없죠. 아이고, 호강까진 바라지도 않네. 그저 우리 딸하고 손주들하고 내 식구 잘 살기나 해. 이자도 필요 없고 원금만 줘도 괜찮으니까. 엄마가 다른 건 필요 없다고 하셔도 남편은 꼭 이자를 드리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급기야 저희 엄마를 얻고 덩실덩실 춤까지 췄다니까요. 우리 장모님 만세다, 만세. 장모님 만만세. 장모님 덕분에 이사인 성공한 일만 남았어요. 우리 장모님 최고. 아이고, 임서방, 나 어지러워 죽겠네. 그렇게 신나? 아휴, 정말 자네 못 말리겠네. 못 말려. 그렇게 저희 엄마에게 2억을 빌려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하더라고요. 매일 밤 10시 넘게 퇴근하고 종일 밥도 못 먹었는지 그 늦은 밤에 밥 달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나 배고파 죽겠어. 오늘도 밥 한 끼도 못 먹고 일만 했다니까. 그래도 이번에 신규 계약한 업체가 많아. 아휴, 맨날 그렇게 낀일 걸으면 어떡해. 얼른 씻고 와. 내가 금방 차려줄 테니까.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꿈꾸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 나도 좋네. 매일 새벽에 나가 밤 이슬을 맞고 퇴근하던 남편은 직원까지 몇 명 두고 어느새 어엿한 회사 대표가 됐습니다.
사업은 갈수록 승승장구했고 매출도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 회사엔 사업 초창기부터 함께 일한 김수철 씨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수철 씨는 일도 잘하고 성격도 다정해 저도 여러 번 얼굴을 봤던 사람이죠. 남편도 수족처럼 수철 씨를 데리고 다녔고요. 언젠간 직원들을 불러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잠깐 아이들 보러 간 사이 수철 씨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그거 내려두세요. 제가 할게요. 아, 왜 수철 씨가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사모님.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 훌륭한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당연히 설거지 정도는 해야죠. 저 설거지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씩 웃는데 고맙기도 하고 저도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수철씨를 잘 챙겨주라며 따로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수철이 내가 어련히 잘 챙기고 있어. 그 녀석만큼 일을 믿고 맡길 직원이 없을 정도라니까. 아주 기특한 직원이야. 남편도 수철 씨에게 많은 걸 의지하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3년 정도가 흘렀을까요? 남편의 사업엔 여전히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됐지만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돈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는 거죠.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애초에 약속했던 이자는커녕 원금 갚자는 소리도 안 하니 전 슬슬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결국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있잖아. 그거 슬슬 갚아야지 않을까? 한꺼번에 갚지 못해도 원금부터 조금씩 갚아나가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제 말을 듣고 남편이 정말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도 당연히 빨리 드리고 싶지. 그런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내면서 다른 세금까지 한꺼번에 나와서 완전 털렸다니까. 아주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남편은 그러며 사실 세금 계산서로 허위로 발급했다가 걸려 추징금을 내게 생겼다며 갑자기 사업이 힘들다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전까진 아무 문제도 없다더니 갑자기 사업이 어렵다는 소리를 하니까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한 달에 나가야 할 돈이 얼마인지는 알아? 직원도 월급도 줘야 하고 장비 할부금에 자재비까지 하면 아주 숨 돌릴 틈이 없다니까. 일단 남편이 힘들다고 하니 저도 더는 엄마에게 돈 갚자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러서까지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 갚기를 피했습니다. 전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솔직히 말해봐. 지금 엄마한테 돈 빌린 지 5년째인데 왜 아무 말이 없어? 그렇게 어려우면 사업자 통장 좀 보자고. 아니면 아예 재무제표를 보여주든가. 갑자기 왜 그래? 당신 나 못 믿어? 내가 이때까지 생활비 밀린 적 있어? 당신 그런 거 봐봐야 뭘 안다고 사람 귀찮게 해. 나 못 믿는 거지? 어? 나 의심하는 거지?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자기를 못 믿느냐고 오히려 제게 따졌습니다. 남편이 5년 동안 생활비도 잘 주고 눈에 드러나는 사고를 치진 않은 건 맞아요. 하지만 남편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딱 그것뿐이었지. 남편은 누가 봐도 정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역이 이제 좀 있으면 학교 들어가는데 당신 아이들한테 너무 무신경한 거 아니야? 오죽하면 애들이 아빠랑 있는 거 어색해 하겠어. 원래 사내 녀석들이 다 그렇지 뭐. 세상에 나같이 좋은 아빠가 어딨어? 내가 돈 문제를 일으키기래 당신을 괴롭히기래.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나 같은 아빠가 좋은 아빠야. 당신도 장인어른 생각하면 잘할 거 아니야. 남편은 저희 아빠 시부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아주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댁을 챙기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어요. 제가 시모를 잘 모시는 건 어디까지나 남편과 함께 행동할 때를 얘기한 거지 저 혼자 독박을 쓰는 걸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 생신은 물론 명절, 연말, 연초에도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저에게 그 모든 일을 떠맡겼습니다. 어느 날은
명절 당일이었는데 남편이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아 저 혼자 시댁에 다녀온 일이 있었어요. 그날 남편은 제 전화 한 통도 받지 않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다 온 거야? 설마 술 마셨어? 아니, 명절날 무슨 회사 일을 한다고 술까지 퍼마시고 들어와. 아유, 잔소리, 저놈의 잔소리. 지겨워 정말. 명절인데 고향에도 못 가는 직원들이랑 회식 좀 했다. 그게 뭐 잘못됐냐? 당신이 먼저 수철이 잘 챙기라며. 집에서 애나 보는 여자가 바깥일에 대해 뭘 한다고 참견이야? 뭐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게 명절날 혼자 시댁에 가서 일하다 온 아내한테 할 소리야? 전 그날 정말 남편과 대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 이어졌어요. 남편과 눈만 마주치면 서로 으르렁댔고 남편은 제게 서슴지 않고 막말을 해댔으니까요. 저 얼굴 꼬라지 좀 봐라. 당신 세수도 안 했어? 아무리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해도 신경 좀 써라 진짜. 이러다 나 바람 나도 당신 할 말 없는 거다. 진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 꼬락선이 어쩐데? 배는 이만큼 나서 옷 입는 것도 얼마나 아저씨 같은 줄 알아? 당신하고 어디 나가면 남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 삼촌이냐고 물어봐 다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유치하지만 그때는 어떻게든 서로를 상처내는 게 최선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더해 그 무렵엔 시댁 식구들도 남편처럼 이상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생전 절약밖에 모르던 시모가 갑자기 금목걸이, 금팔찌를 하고 나타나질 않나. 어느 날 보니 시댁의 가전제품이 모두 최신형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늘 사이가 좋지 않던 시부의 차도 3천만 원쯤 하는 중형차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아니, 어머님, 아버님 차 바꾸셨네요. 그리고 시댁의 가전제품 바꾸셨어요? 이거 완전 최신 모델이잖아요. 요즘 이거 사려면 300원 넘게 줘야 한다던데. 어머님이 돈이 어디 있으셔서 이렇게 싹 바꾸셨어요? 그런데 늘 제게 다정한 편이었던 시모에게 찬바람이 쌩하니 불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뭐하게. 우리가 돈 벌어 샀겠지. 뭐 훔치기라도 했을까 봐. 뭐 우리라고 맨날 돈 없이 사는 줄 아니? 우리도 먹고 살 만큼 돈은 있어 얘. 어디서 시댁을 무시해. 전 시모의 냉랭한 태도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사과를 드리고 넘어갔지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갑자기 시모가 제게 전화를 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예, 어머마, 너 요즘 우리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한테 잔소리를 하면 되겠니? 너 내 아들한테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설마 뭐 의부증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지? 사업하다 보면 늦게 들어올 수도 있지. 집에서 여자가 바가지 긁는 거 아니다 얘. 어머님, 전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혼자 몸인가요? 애들 아빠잖아요. 애들 아빠가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까지 하니까 애들이 아빠를 어색해하고 피한다고요. 아이들은 뭐 저 혼자 키우나요? 그럼 넌 집에서 하는 일이 뭔데? 애들 잘 키우고 내조하고 그게 네 일 아니냐?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기가 막혔습니다. 늘 가부장적인 시부에게 시달렸던 게 바로 저희 시모였는데 이젠 시부보다 더 저에게 아내 역할을 강요하더라고요. 황당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반 전세도 어렵게 살던 시댁이 갑자기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한 거죠. 어머님, 이사하신다고요? 어떻게 그런 아파트를 구하셨어요? 저희 시댁이 충청도권에 있다고 해도 그 정도 아파트는 5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까지 했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게 돈이 좀 생겼다. 네 시아버지가 예전에 못 받은 돈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 받아서 여유가 좀 생겼어. 시몬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늘어가니 남편과 사이 역시 점점 멀어져 갔고요. 그런데 언젠가 시누이까지 제게
전화를 해서 따지는 겁니다. 새언니, 언니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한테 물론이고 엄마한테도 큰 소리 쳤다면서요? 아니, 밖에서 중요한 일하는 오빠한테 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빠가 집에 와서 얼마나 하소연을 하던지 내가 참다 참다 새언니한테 전화한 거예요. 언니 자꾸 그러면 어디 가서 대접도 못 받아요. 우리 오빠처럼 생활력 있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 또 어디 있다고 그래요? 아가씨, 아니 임서정, 너 지금 뭘 한다고 나한테 전화까지 해서 이래? 뭘 알고나 말해. 너희 오빠가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하나하나 다 읊어줘? 집엔 아예 밥 먹듯이 안 들어오고 겨우 들어봐야 설거지 한번 도와준 적이 없어. 육아 말할 것도 없고 어디 그뿐인 줄 알아? 맨날 나만 보면 옆편 내가 어쩌고 집구석에서 어쩌고 하는데 그거 내가 다 참고 사는 거 알긴 아니?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반말한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오빠가 밖으로 돌지. 신우인 그러며 말을 얼버무리더니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신우이 전화를 받고 전 이제까지 참아왔던 모든 게 폭발해버렸어요. 사실 남편은 돈을 빌리고 저와 사이가 소원해진 무렵부턴 저희 엄마에게 전화도 한 통 없고 명절이건 생신이건 찾아뵌 적도 없거든요. 엄마가 먼저 전화를 해도 바쁘다고 받지도 않았고요. 거기다 남편이 한 결정적인 말실수가 있습니다. 야, 너희 엄마 나한테 전화 좀 그만하라고 해. 설마 돈 때문에 그래? 이거 완전 빚쟁이 아니야. 가만 보면 사채업자보다 더해. 이럴 거였으면 그냥 대출 받았지 내가. 아는 사람이 더하다더니만 무슨 장모가 사위한테 이래.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진짜 선 넘은 거야. 우리 아이 그냥 갈라서자. 서로 왜 이러고 사냐? 그냥 이혼해. 전 결국 남편과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란 인간이 돈이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혼은 이혼이고 재산 분할이랑 우리 엄마 돈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말해. 그 돈 대체 언제 갚을 거야? 아니, 어떻게 갚을 거야? 아이, 내가 돈이 어딨어. 내가 너네 엄마 돈 떼먹으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직원도 월급 주고 세금 내고 하면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나보고 대체 어떡하라고? 없는 돈을 만들어내? 영 못 믿겠으면 소송 걸든가. 남편은 정말 뻔뻔하게도 차라리 소송을 걸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누가 하라면 못할 줄 알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 이혼 소송까지 걸게 됐죠.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며 알게 됐는데 정말로 남편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에게 돈을 빌려갔을 때 쓴 차용증이 있었고 5년에 걸쳐 갚는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남편 명의의 계좌가 텅 비어 있어 법원에 제출된 재산 목록만 놓고 보면 분할할 재산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겉으론 빚만 있고 자산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전 그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싶지 않았기에 일단 이혼부터 진행하게 됐어요. 그렇게 결혼 7년 만에 저희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 엄마가 빌려준 2억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남편 회사 직원인 수철 씨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가끔 제가 도시락도 싸다 주고 사무실에 간식도 사다 주느라 수철 씨 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사모님, 잘 지내시죠? 저 김수철입니다. 대표님 밑에서 일하던 직원인데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제가 어떻게 수철 씨를 잊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근데 어쩐 일로 저한테 연락을 다 주셨어요? 그게 말이죠.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꼭 좀 드려야 하는 말씀이라서요. 전 갑자기 만나자는 수철 씨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제게 꼭 할 말이 있다니 몹시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수철 씨는 전보다 많이 야유어져 있었어요. 수철 씨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동안 쌓아왔던 이야기를 터뜨렸습니다. 제가 사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대표님께서 회사를 망치기로 작정한 것처럼 회사를 정말 개판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직원도 월급도 계속 밀리고 사업 자금도 바닥이 난 지 오래예요. 거기다 더해 모든 직원한테 얼마나 막말을 하시고 화풀이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혼 이후엔 더 심해지셨고요. 젊은 직원들은 직장 내 갑주로 신고를 한다 만다 아주 난리예요. 수철 씨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모든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운영도 엉망으로 할 뿐 아니라 충격적이게도 저희 엄마에게 빌린 2억 원과 재산 분할을 피하고자 모든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놨던 거였어요. 대표님은 모든 재산을 차명 계좌로 돌렸을 뿐 아니라 다른 여자 내연 관계까지 맺고 계십니다. 사모님, 그건 모르고 계셨죠? 뭐라고요? 그걸 수철 씨가 어떻게 알아요? 수철 씨는 그 사람이랑 친형제처럼 지냈잖아요. 근데 이걸 왜 대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수철 씨 말에 따르면 세상에나 남편은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나 봅니다. 평소에 수철 씨 워낙 믿고 모든 일을 맡기다 보니 회사 운영은 물론 본인 바람 피우는 뒤치다거리도 수철 씨에게 시켰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사실 그 내연녀랑은 사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부터 만남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께 죄송하지만 저도 처음엔 대표님의 모든 허물을 감싸줄 만큼 대표님을 믿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표님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저한테 술심부름 물론이고 월급도 벌써 몇 달이나 밀렸는지 모릅니다. 회사 자금 횡령도 대놓고 하시고요. 이대로 가다간 저희 가정도 끝장날 지경입니다. 제가 회사를 관둘 때 관두더라도 사모님께 양심 고백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의 그 내연녀가 얼마 전 임신했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무리 이미 이혼한 사이더라도 제 뒤통수를 이렇게 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수철 씨는 연신제게 미안하다며 그 상간녀 연락처를 적어주곤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전 고민하다 그 상간녀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진호 씨 아시죠? 제가 임진호 씨 전 와이프인데 긴히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네? 뭐라고요? 지금 누구시라고요? 임진호 씨 전 와이프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 사람이 뭐 결혼이라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간녀는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이혼까지 했었다는 걸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바로 제가 있는 곳으로 뛰어왔습니다. 저기요. 아까 전화로 했던 말이 정말인가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심지어 이혼을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 임진호 씨 전처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저희 사이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진짜 모르셨어요? 지금 우리 애들이 벌써 커서 얼마 뒤 학교도 들어가는데 그 인간이 그쪽한테도 단단히 사기를 쳤나 보네요. 못 믿겠으면 가족 사진이라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전 둘째 돌잔치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완전히 뒤로 나자빠졌어요. 남편이 저와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그 여자를 만났는데 총각이라고 속이 끝까지 했나 봅니다. 이봐요, 이경미 씨. 진짜 몰랐어요? 대답 정확하게 하셔야 할 거예요.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네, 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미쳤다고 애딸린 유부남을, 아니, 이웃남을 만나겠어요? 정말 몰랐다는 말이 사실인지 상간녀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를 들어 남편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야, 임진호. 너 지금 당장 이리로 튀어와. 나 미치는 걸 보기 싫으면 당장 오라고.
아마도 남편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상간녀 호통에 깜짝 놀랐는지 바로 카페로 튀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와 제가 같이 있는 걸 보곤 그 자리에 주저앉기까지 하더라고요. 뭐야 지금? 왜 둘이 같이 있어? 당신은 어떻게 한 거야? 야, 너 똑바로 말해. 너 유부남이었어? 너 애도 있었어? 어떻게 그걸 나한테 속일 수가 있어? 난 어떡하라고? 난 어떻게 살라고? 우리 애는 어떡하라고? 상간년 급기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 여자를 달래는데 정말 눈뜨거운 그 꼴을 보기 힘들었어요.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만 그 난리를 겪으며 알게 된 사실은 그 상간년의 집안이 엄청 부자라는 거였습니다. 어디 잘나가는 건물주 딸이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더 전전긍긍하는 것이었고요. 진짜 꼴값이다. 너 내가 다 알아봤는데 네 재산도 차명계좌로 다 돌려놨다며? 우리 엄마 돈 안 갚으려고, 재산 분할 안 하려고. 너 그게 얼마나 중범죄인 줄 알아? 그러면서 남편을 슬쩍 떠봤습니다. 설마 시댁 이사한 것도 그것도 네가 사준 집이니? 나한텐 돈 없다면서 시댁인 그렇게 큰 돈을 대줬던 거야? 전 확신 없이 떠보는 말이었는데 그게 맞았는지 남편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저렇게 단순한 인간한테 왜 속고 살았는지 제가 다 바보 같더라고요. 맞구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상간녀 소송 걸고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거든? 너나 만만하게 봤지? 내가 너 가만두나 봐. 당장 이 상간녀 집에도 소송장 두둑이 날아가게 해줄게. 그럼 너도 사이로 참 대접받고 살겠다. 그치? 어디 부잣집 여자 하나 잘 물어서 인생 역전 해보러 간 것 같은데 그게 네 뜻대로 되나 두고 봐. 유부남의 전처에게 사기까지 치고 재산 분할도 똑바로 안 하고 장모 등쳐먹고 다 말하기 입이 아플 지경이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더는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로변까지 따라 나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알겠어. 알겠다고. 돈 줄게. 주면 되잖아. 제발 우리 예비 장인 장모님한테 말하지 마. 우리 사이 뱃속에 아이도 있단 말이야. 너 진짜 웃긴다. 그럼 우리 애들은? 우리 지혁이 준혁인 네 애도 아니야? 네 상간녀 뱃속에 애가 불쌍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아빠를 지워버리고 살아야 하는 우리 애들이 불쌍한 거야. 애들 얘기를 하는데 그제야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집에 알려지는 게 무서우면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다 갚고 재산 분할도 똑바로 해. 네가 차명으로 숨겨놓은 돈까지. 그 집 우리 부모님 집 4명이 아니야. 우리 엄마 명의로 해둔 거야. 진짜 치밀하다 치밀해. 너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니? 전 남편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돈을 빼돌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모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저에게 주는 것으로 각서를 썼죠. 대신 그 예비 장인 장모에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약속했고요. 남편은 겁이 어지간히도 났는지 각서를 쓰고 바로 공증까지 받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끝낸 다음 날 전 시댁으로 바로 찾아갔어요. 처음엔 제가 시모에게 전화를 먼저 했는데 제 전화를 도무지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니 그제야 문을 열더라고요. 네가 여긴 웬일이니? 설마 너 다시 받아주라고 온 거야? 난 너 같은 며느리 이젠 필요 없다. 우리 아들한테 더 좋은 여자가 생겼거든. 그 집은 처가도 아주 부자라더라. 아, 이경미 씨요? 그 상간녀요? 저도 다 듣고 왔어요. 남편이 직접 얘기하던데요. 근데 어머님 아들이 그 여자한테 아주 사기를 단단히 쳤던데요. 유부남의 애 딸린 이웃남이라는 걸 작정하고 속였나 봐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모는 입을 꾹 다물고 절 째려보고 있더니 갑자기 주방으로 달려가
소금을 한 주먹 들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나가. 당장 나가.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왔어? 아이 곧 좋은 일 앞두고 있는데 초치지 말고 나가. 제가 왜요? 저도 정당의 집 구경하러 온 거거든요. 저 집 좀 살펴봐야 하니까 비키세요. 집이 어찌나 좋은지 바닥도 좋은 걸 하셨네요. 인테리어도 아주 고급이고요. 아파트 층수도 9층이라 딱 좋고 중간층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 머리에 소금을 털며 굳이 시모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아주 방방 뛰며 절 끌어내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나요. 이 집 아주마 명의로 돼 있던데 사실 그 인간이 해준 집 맞죠? 그 인간이 돈 빼돌려서 집 해준 거잖아요. 이미 아주마들 다 불었거든요. 여기 각서랑 공증도 다 있어요. 눈이 있으면 어디 보세요. 요즘 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런 짓을 해요. 근데 그 여자네 부모는 이걸 또 하나도 모른다면서요? 어떻게 내 인생 하나 망쳤으면 됐지. 또 멀쩡한 여자 하나 인생을 망치려고. 내가 아주 그 여자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날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 집 당장 다 빼세요. 아니면 저 그 여자 부모한테 바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도 따로 고소 진행할 거예요. 아이고,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우리가 그간 쌓은 정이 얼만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건 정말로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러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드냐고 제가 정말로 묻고 싶었거든요. 결국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한테 집을 넘겨줬습니다. 그 5억은 저희 엄마에게 드릴 돈과 나머지 재산 분할 금액 딱 그 정도의 돈이었어요. 전 시댁으로 들어오던 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전화 안 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 근데 아직 양육비 계산은 안 된 거 알지? 양육비도 매달 똑바로 보내. 밀리지 말고. 뭐라고? 그 5억 안에 양육비도 당연히 포함이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계산 똑바로 해. 양육비는 당연히 따로지. 한 번이라도 밀리기만 해. 그럼 나 바로 그 집 부모한테 찾아갈 거니까. 그로부터 한 달 뒤 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정말 배꼽 잡을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 완전 망쳤어. 경미가 나랑 결혼 안 한대. 도저히 못하겠대. 그러면서 예비 장인 장모님한테도 다 불었어. 스스로 다 까발렸다고. 그래도 그 여자 완전 바보는 아니구나. 그런 멀쩡한 여자가 왜 이웃남이랑 결혼하겠어? 그게 나도 이상하더니 이제야 정신 차렸나 보네. 다행이다. 그래도 난 분명 약속 지켰다. 내 입으로 얘기 안 했잖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웃긴 소식은 남편이 그동안 세금 탈세를 했던 것까지 전부 추징금을 맞았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요즘 세상에 눈 가리고 아웅이 되나요? 남편은 완전 빈털터리가 됐고 사업도 접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 소식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제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수철 씨 덕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철 씨가 제 생명의 은인과도 같아요. 지금도 그 모든 일이 있고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댁은 다시 반전셋집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남의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다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해야 할까요? 전 저희 엄마를 모시며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아빠 없이도 씩씩하게 자라는 아들들이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요. 엄마, 또 혼자 시장 다녀오셨어요? 저랑 같이 가지.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아휴, 우리 아들 힘도 세지. 엄마가 우리 지혁이 준혁이 덕분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엄마도 그래요? 할머니도 맨날 엄마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말씀하세요. 저희 큰아들의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고단한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은 모든 걸 잃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이 남았다면 다시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도 했지만 결국 또 이렇게 가족 덕분에 다시 일어나게 됐으니까요. 전 오늘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를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제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